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가 좀 올 듯 말 듯 하지만 그래도 좀 시원하게 오시는 길이 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선배분들이 너무 중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국 사람이지만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쭉 중국에서 생활을 했고요. 초, 중, 고, 대학교 중국에 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망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중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시를 좀 하면 좋겠다. 좋은 건 좋고 중국이,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건 안 좋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역할들을 해드리면 더 한중 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이익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증권사에 KB증권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주식이랑 연결된 아이디어를 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더 브로드한 차원에서 중국 경제,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면 가장 좀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 1기 때랑 중국의 최근의 대응 방안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근거가 있는 대응인 건지, 자신감인 건지, 근거가 없는 자신감인 건지,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이들이 허풍을 떠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한 전개 위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마무시한 관세를 올리긴 했습니다. 상호 관세를 중국도 올리긴 했지만, 일단은 다행히도 이 정도 레벨에서 지금 이 정도 레벨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50%까지 떨어져 있기는 한데, 저는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대화의 어떤 엄지와 언급들을 많이 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번에는 중국보다 미국이 관세를 먼저 올려놓고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고, 우호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트럼프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 입장에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선거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시간 싸움은 확실히 선거가 없는 쪽에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뭐에 집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은 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 중국 안에 지금 부동산, 부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했다. 그래서 저 중국 주식을 보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부터 제가 중국 경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의 실마리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간의 싸움에서는 누가 더 유리한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중 갈등은 냉정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여기서 팔자로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 전개 과정을 어떻게 보는지를 진행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가리지 않고 지금의 관세 정책이 누구한테 유리한 것 같은지를 물어본 겁니다. 보시면 이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의 대중 관세 올리는 부분이 미국 안의 기업이든 소비자든 이쪽에서 대부분의 불안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여론이 본인이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유리한 방향인지 아닌 건지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시진핑 주석은 물론 최근에 실각설 같은 게 돌지만, 일단 시진핑이라는 인물보다는 저는 중국에서는 전체주의, 이 당의 영도 하에서 중국 안에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건 사실 중국에서는 없죠. 그런 관점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의 관세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이렇게 높은 레벨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중국이 구조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한 이벤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저는 중국을 올해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뭐랬냐면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그렇게 핍박을 했던 알리바바 마윤을 공식석상에 불러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 딥시크의 라방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표들을, 플랫폼 기업들, 수장들을 이제 불렀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부촉공부라는 단어를 툭 내뱉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중국이 공동부유를 시작해서 민간 기업들을 쭉 규제해왔던 거. 민간 기업들을 먼저 너네가 부자가 돼서 공동부유를 촉진해달라. 이게 선부촉공부인데요. 여기에 무게중심은 당연히 앞에 있습니다. 먼저 부자, 플랫폼 기업들이 돼서 민간 기업 단신들이 부를 창출해서 공동부유를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부유는 뒤로 물러나고요. 선부론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뭐를 장악했냐? 코로나 봉쇄가 하필이면 공동부유랑 거의 맞물렸어요. 이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성장을 만들면서 고용 창출도 하는. 근데 자각을 이제 한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하기엔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민간 기업들한테 지령을, 미션을 준 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경제 성장에서 필요한 고용 창출을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주고,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원화된 전략,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 안에 민간 기업들이랑 여러 가지 교류가 필요합니다.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의 큰 범주에 사실은 외국계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도 민간 기업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 안에서 사업을 하기에, 그리고 커나가기에 용이한 환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올해 들어서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시진핑의 실각설이 나오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공천당이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공천당의 중요한 슬로건이 만중창업, 만중창신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있었던 말인데, 창업을 해서 지금 그래서 이런 BAT와 같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기업이 나왔던 건 공천당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다시 이렇게 창업을 하고 중요한 역할에서 민간 기업들이 롤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더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국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 기회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또 질문 주시는 게,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못지않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공동부유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중국의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 3대 주체, 기업, 가계, 그 다음에 정부까지 이들의 부채를 합한 GDP 대비 비율이 미국보다도 중국이 높습니다. 지금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중국은 앞으로 여러 가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공동부유를 앞장 세워서 민간 기업을 억압하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을 것 같다.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국을 바라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원하는 건 뭐죠? 중국을 공급망에서 왕따시키려고 하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빼고 우리끼리 하자.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인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 의도대로 계속 배제가 되고 있으면 그러면 중국과 좀 거리를 둘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중국에 우리가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차트는 뭐냐면 중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5개 국가입니다. 이 비중 추이를 보시면 노란색이 미국인데요. 미국이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이 떨어지면서 누가 올라오냐? 파란색 선, 짙은 아세안이 쭉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아세안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아세안의 우회 수출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과의 통상 교역의 물량 자체가 줄지 않았다. 글로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걸로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중간에 있는 차트는 뭐냐? 가장 중국이 주력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5개 완성 품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랜 기간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억압을 해왔음에도 늘어나는 품목이 있습니다. 수출 늘리는 거, 자동차, 빨간색 선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누구한테 제일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냐? 이렇게 5개 국가입니다. 러시아, 벨기에, 아랍에미리트, 영국, 멕시코. 멕시코도 사실 자동차는 멕시코 거쳐서 미국 들어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엔드 유저로서 이 5개 국가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올리는 거, 이 나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미국이 올리는 거지 중국과 이들 국가가 서로 상호간에 관세를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 제품단에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가 굉장히 약해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중간재 한번 볼까요? 중간재도 보시면 노란색 선인데요. 중국의 중간재 순수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좋은 이슈는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검은색 선이 중국이 원래 중간재를 그냥 여러 가지를 수입해서 노동력이 워낙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단순히 제조를 해서 내보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검은색 선이 중간재 수입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 이게 파란색 선은 중간재 수출하는 건데, 수입은 완만하게 되는데 수출은 가파르게 늘죠. 이 괴리는 뭐냐? 중국 안의 내재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 원래 들어오던 것들을 내재화해서 이제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영역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수출하는 이 순수출 영역에서 중간재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중국 안에 이 전반적인 이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에 서베이를 통해서 먼저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경제 상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중국의 정책적으로 민간 기업을 대하는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절묘하게 딱 올해 2월부터 중국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과거 3년 누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0.3%였는데요. 이게 조금씩 투자를 늘리는 사이클을 좀 넘어오고 있고, 옆에 있는 지수랑 연결해서 보시면 좋은 게 중국 기업 환경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CEO들한테 지금 중국이 자금 조달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보시면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는 중국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여전히 부동산에 많이 자산들이 몰려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 중국의 현재 경기 상황을 좋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을 계속해서 조금씩 메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레벨이면 중국 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고점되면 30%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폭을 조금씩 메꾸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주택을 좀 사볼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실수요자. 제가 보는 실수요자의 정의는 2가지거든요. 결혼을 했거나 초등학교를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한 1년 전부터 주택 매수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는데, 중국이 여기 옆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5세부터 9세 인구가 늘어나는 사이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 레벨이면 대단한 하락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거짓말인데요. 여기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동산이랑 연결되어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번질 가능성은 좀 낮다 정도로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프라임 모기지랑 연결해서 말씀 주시는데, 그러한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이러한 점진적인 완만한 가격의 회복이 소비시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앞에는 기업단 말씀드렸고, 이제 소비자단에서 여러 가지 심리 데이터를 말씀드릴 건데,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선이 100이어서 물론 추세선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궤적 자체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다는 건 좀 중요한 변화인 것 같고, 특히나 소비자 신뢰지수 안에 하위 계정 중에 소비 의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소비랑 가까운 데이터인데, 이거는 최근자 업데이트하면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 조금
더 가파르게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부터는 중국 테크 쪽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는 전반적으로 소비시장 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보여드렸다고 하면 중국은 IT랑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우리나라랑 협업하거나 이러한 전략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체 IT랑 연결되어 있는 AI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없다라고 보면 이거는 좀 협력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중국의 AI 사이클이 이제 초입부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I를 구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공기 같은 게 반도체죠. 반도체가 없으면 AI 사이클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반도체 영역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칩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는 지금 보시는 모놀리식이 많습니다. 모놀리식은 하나의 기판에 보시는 CPU, GPU 모델 이런 게 동일한 스펙으로 형성됩니다. 7나노면 7나노, 5나노면 5나노 같은 스펙으로 나오는데요. 칩넷은 각각 하나의 이 컴포넌트들을 3D 프린팅을 해서 위로 쌓는 겁니다. 레고처럼. 그래서 같은 스펙으로 동일화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건 5나노, 어떤 거는 7나노, 어떤 건 9나노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서 반도체 칩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반도체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반도체 아이템, 그러니까 모놀리식의 하나의 기판을 공급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컴포넌트, 이거를 규제하는 법안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웨이가 메이트 50 시리즈 내놨을 때 보면 거기에 있는 반도체 하이닉스 거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칩넷 기반으로 만들어진 반도체 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기술력을 기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에 실제로 장정각이라고 하는 패키징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이유가 이렇게 미국의 돌파구를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근거로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칩넷으로 반도체를 구현하려면 사실 이 중에 하나의 스펙은 굉장히 좀 아웃스탠딩한 기술을 좀 만들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스펙이 동일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CPU 기술을 상향하기 위해서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기술이 RISC-V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CPU는 이 명령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RM이나 AMD 이쪽이 기술이 폐쇄형으로 CPU를 설계하는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RISC-V 기술은 오픈소스로 그러니까 반도체계의 리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모든 회사들한테 다 기술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원하면 가져가서 각각 회사마다 필요한 니즈에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CPU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회사인데요. UC 버클리 대학에서 먼저 개발을 했고요. 여기는 태생 자체가 그냥 오픈소스로 모든 기술을 공개하다 보니까 RISC-V 글로벌 이 프리미엄 회원에는 중국 기업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웨이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엔비디아, 퀄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보시면 미국에 있는 기관에서 추정한 건데요. 녹색바가 중국입니다. 2030년에는 중국이 RISC-V에 기반한 시스템 반도체의 매출액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칩넷과 RISC-V는 보통 세트로 같이 움직입니다. 기술들이 여기서 가장 머니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인데요. 애플의 반도체와 테슬라의 반도체를 다 설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지난해죠. 한국 LG랑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굳이 KBS랑 인터뷰하는 거의 절반 정도의 분량을 소모해서 중국이 얼만큼 RISC-V에 집중하고 있는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반도체 단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AI는 어쨌든 GPU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공급을 안 해서 중국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사실상 딥시크 이후에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는
미국이 유일하게 중국한테 공급할 수 있었던 엔비디아 GPU 원래는 H20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막겠다고 했죠. 그러면 중국이 H20이 없으면 GPU 없으면 큰일 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미국이 규제를 기존에 하고 있던 영역이 이제 핑크색 영역인데요. 보시면 엔비디아의 A 시리즈보다 높고 H 시리즈보다 낮은 요 정도 레벨에 있는 중국의 GPU가 이미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산하에 있는 하이실리콘이 어셈블리 910, 최근에는 920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바이두 산하의 쿨룬신이라고 하는 GPU 설계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P800이라고 하는 굉장히 괜찮은 스펙의 GPU를 SMIC를 통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H20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도 중국이 대형 언어 모델을 추가로 개발을 못하거나 AI 에이전트나 휴머노이드를 못 만드냐? 그러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걸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과 국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럽입니다. 앞으로는 유럽과 중국의 관계를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동맹국들한테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습니다. 동맹국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다 관세 올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좀 실속을 따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유럽도 정말 이 절묘한 타이밍인데 올해 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 시즌쯤에 유럽에서 법령을 바꿔서 원래는 중국한테 이 EU비든 DU비든 노광장비 공급을 전체 불가능하게 막아놨었는데 이거를 DU비는 가능하게끔 법령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양산이 여기서도 캐파를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 노광장비 때문에 그랬는데요. 노광장비까지 수급이 원활해진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설계 기술은 정말 잘하거든요. 설계의 양산까지 캐파를 늘릴 수 있다고 하면 AI 영역에서의 성장이 이제 초입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굳이 본인들한테 베네핏을 제공하지 않는데 중국과의 매출액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앞으로 조금 더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저는 내년에는 정말 휴머노이드가 양산의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양산 모델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미국도 이제 2개 정도 나오는데 중국은 6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전기차 기업인 샤오펑이 하나의 모델을 최근에 더 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도 모델이 휴머노이드가 중국에 나와 있고 특히나 이 유비테크라고 하는 기업은 상장사이기도 한데요.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화웨이랑 최근에 휴머노이드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유비테크가 중국 정부랑 같이 휴머노이드 베이지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휴머노이드를 뭐 일일이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기업의 주가만 보셔도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테크 쪽 말씀드렸고 사실 우리는 중국 소비 시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중국 소비가 살아나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제품들을 중국에 공급하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강하게 그리고 중국에 진출을 하고 추가적인 설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트렌드가 최근에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중국을 1년에 그래도 최소한 3-4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다녀오고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신소비란 단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신소비가 대체 이제 뭘로 우리나라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좀 설득력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맥킨지에서 지난해 중국 소비자들 상대로 각각 지역별로 연령별로 나눠서 소비 이 심리에 대해서 서베이를 받은 겁니다. 소비 의향이 얼마큼 강한지 뜯어보니까 빨간색 박스가 소비 의향이 가장 강한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령별로 보시면요 이제는 밀레니얼 아닙니다. 이제는 젠지, 잘파 세대가 굉장히 강한 소비 의향을 가지고 소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국의 잘파 세대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결혼 안 하고 아이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가지 비용에서 자유롭죠. 뭐냐면 결혼 안 하니까 굳이 집 살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모기지 비용에서 자유롭고 양육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은 어떤 소비를 하냐 여기는 가심비 소비를 합니다. 가심비 소비는 가성비 소비랑
반대되는 정인데요. 내가 원하는 소비는 가격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높은 소비 성향을 좀 보이는 측면이 있고, 급지별로 나눠보면요. 원래는 중국은 부동산도 그렇고 임금도 일선 도시가 가장 높은 편이라서 일선이 소비에서는 가장 강한 의향들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삼선 도시가 오히려 소비 의향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 이유는 중국의 공동부유 때 규제했던 산업을 보시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규제했던 산업 첫 번째로 플랫폼이었죠. 플랫폼 하고 나서 헬스케어,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업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쪽이 대부분 전문 직종 비중을 높고 일선 도시에 종사하는 분들 비중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임금이 이쪽에서 가파르게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타격이 없었던 3, 4선 도시가 오히려 소비 의향이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3, 4선은 여전히 가처분 소득의 총량 입장에서는 일선 도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반적으로 가성비 소비를 하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가성비 소비하고 어떤 것들은 가심비 소비하고, 이게 왜 그런지 그러한 좀 대칭적인 소비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러한 변화에서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저가 나고 전년 대비해서 빠르게 이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쪽에 진출을 하면 좋죠. 그래서 저는 젠지, 잘파 세대가 선호하는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류가 뭐가 있냐라고 보시면 이쪽에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굿즈 같은 건 뭐냐면 중국의 최근에 아트 토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 소비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여성 연극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랑 밀접한 거 있습니다. 콘서트나 뮤지컬도 굉장히 중국에서 최근에 인기가 많고요. 제가 요번에 콜드플레이 내한 콘서트를 가지는 못했는데 다녀온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가 중국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중국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콘서트 보려면 항공권 끊어야죠, 숙박해야죠. 이렇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콘서트 티켓도 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소비를 잘파 세대는 굉장히 기꺼이 지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액티비티. 그래서 스키나 테니스나 피크볼, 캠핑 이런 쪽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핑 수요가 강하니까 또 여기 보시면 외식보다도 밀키트 같은 거 이런 것들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차트를 정리한 건데요. 중국의 인당 소비 지출을 재화랑 서비스에 코로나 이후에 추세선을 쭉 그려보면요. 보면 상품 소비는 조금 밀접하게 움직였는데 서비스 소비는 괴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수요는 없었는데인지, 아니면 수요는 굉장히 많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인지,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의 재화랑 서비스 물가 추이를 보시면요. 중국이 2023년도에 공세를 풀었는데 서비스 물가가 빨간색입니다. 항상 서비스 물가가 재화 물가보다 높은 레벨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요가 굉장히 강했는데 공급이 없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찌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수요도 좀 강해지거든요. 그러한 좀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왜 서비스 소비를 좋아할까? 이거는 이 차트랑도 좀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청년층 실업률이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한동안 공개를 안 하다가 다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짙은 파란색 선인데요. 여전히 16%를 상회하고 중국 전국 평균이 5% 정도거든요. 3배 이상의 실업률을 청년층들이 감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코로나 이후에 몇 안 되는 근무 시간이 늘어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갈아 넣어서 중국에서는 내주안이라고 하는데,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야근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꼰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야근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사실 야근하는 게 뭐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람이 양적으로 투입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질적인 성장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많은 야근을 해서 사실은 지금의 여러 가지 반도체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정말 많은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근을 많이 하면 당연히 개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안정, 나의 정신적인 위안을 더 가져다주는 서비스 속에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비싼 명품 가방을 사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가서 뭐 소리를 시원하게 한번 지르고 캠핑 가서 조금 멍도 때리고 이런 식의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이러한 형태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한 번 불고 끝나는 바람이 아니고 저는 조금씩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조금 제가 주식을 많이 보고 주가가 모든 걸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 수요랑 같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도어나 이런 액티비티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스포츠웨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머 스포츠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중국 기업은 원래는 아니었고요. 여기에 지분은 유럽 기업인데 50% 정도 중국의 안타 스포츠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기업이 됐는데 여기 들고 있는 브랜드를 보면요 굉장히 고가 브랜드들입니다. 아크테릭스, 살로몬, 윌슨 그리고 스위스 온 러닝원 이런 브랜드들 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좀 지점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3년 전 트렌드랑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봉쇄를 3년 이후에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가 좀 같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팜마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팜마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국에도 팝업 스토어가 많이 열리고 있고 팜마트는 라부부라고 하는 캐릭터가 가장 대표 상품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좀 익살스러운 토끼 캐릭터가 가장 유명한데 팜마트 대표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여러 가지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팜마트의 이 굿즈에 중국 잘파세대가 미치는데요. 이건 저는 두 가지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부항형 소비와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가 결합된 형태인데 우리 경기 불황 때 립스틱 효과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싼 걸 많이 못 사니까 빨간 립스틱을 사서 그래도 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비 형태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이 팜마트의 라루라고 하는 캐릭터는 주로 랜덤 박스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뽑을지 모르고 이 캐릭터도 각각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뽑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하나만 사지 않고 여러 개를 사고 또 이 기업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가 이 캐릭터를 다 사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마진율이 40%를 넘어갑니다. 굉장히 ROE 기업 이익도 높은 그러한 자리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나 여기가 자체적인 캐릭터를 다 스스로 들고 있으니까 확장하는 측면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디즈니 모델로 가는데요. 테마파크도 엽니다. 베이징에 열었고 상하이도 추가로 열 예정인데 테마파크 열고 주얼리 회사랑 또 콜라보해서 주얼리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여성들이 선호하는 거, 남성들이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접근을 하고 특히나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여기 리셀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제품이 나오면 리셀 시장에서 3배에서 5배 정도 가격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고 올해 연말부터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IP는 단기간 구출이 되는 건 아니라서 이러한 트렌드가 중국에서 굉장히 좀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인데요. 금은 중국에서 주얼리 수요가 늘 있긴 했었는데 중국 상장사 기준으로는 쪼드라프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옥 제품이랑 금이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로 된 제품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금을 많이 샀거든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중국 주택이 아무리 내려왔다고 해도 가격이 우리나라 강남 상포보다 상하이 베이징에 있는 주택은 웬만하면 비쌉니다. 젊은 층은 재테크를 주택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금이나 주식으로 많이 수요가 넘어오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금을 사기보다는 내가 차동도 할 수 있고 금의 가치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식의 라오프 황금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그런 니치 마켓을 잘 타겟팅해서 들어갔고요. 여기는 디자인 보면 조금 느끼셨겠지만 살짝 반클리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클리프보다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 여기 매장에 가면 줄을 또아리에 서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살짝 중국스러운 중국미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 구어차오 애국 심리가 젊은 층들 좀 강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재테크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맞물리고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경 같은 것들이 해제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 주얼리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거거든요. 중국 안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렸고, 뒤에 계속 한알령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알령은 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단순히 한국만 되는 당근을 주려고 하는 건지, 중국 안에서도 니즈가 중국 입장에서 있는 건지, 저는 후자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요. 중국 정부가 이제는 올드웨이로 소비를 부양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최근에 빈도로 그렇게 하냐면, 이제는 서비스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옛날처럼 맥주 마시고 비싼 차 사고 명품 사고 이러한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걸 중국 정부도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해외에서 콘서트 열리는 이러한 소비 수요 있잖아요. 이게 중국 안에 교체되면 중국 안에서 내수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많죠. 중국도 넓기 때문에 여러 각지에서 콘서트를 하면 넘어올 때 항공해야죠. 그 다음에 숙박해야죠. 이게 중국 안에서 소비가 일어나면 훨씬 중국 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한알령제가 비단 그냥 한국이랑 어떤 정치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고, 중국 안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연결되어 있는 소비 부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정권도 사실은 바뀌기도 했고, 한중 관계의 이 분기점에서 저는 한알령이 올해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이펙스가 원래는 콘서트를 열겠다고 하고 다시 좀 철회가 되기는 했는데, 요거 제가 현재 그냥 아시는 분들 통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한알령이라는 게 어떤 명확한 문서가 막 뿌려지는 건 아니다 보니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최한다고 하고 중앙에서의 뭔가 스탠스가 조금 미묘하면 그냥 다시 철회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중국의 사실 이런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입고 있는 옷, 바르는 화장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 한류를 만들어낸 건데, 그런 게 다시 문이 열린다고 하면 저는 사드 이후에 닫혀 있었던 여러 가지 기회들이 다시 좀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많이 질문을 주세요. 사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넘어오죠. 전기차 기업도 이제 BYD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실 이전에 시커머스, 알리, 테무, 쉬닝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역할들을 많이 위협을 한다, 이러한 좀 불안감도 있었는데, 저는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모두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AI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빨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던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형 언어 모델이 없습니다. LLM이 없죠. 중국도 딥시크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자극이 조금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중국에 제가 상하이 모터쇼를 다녀왔는데 정말 놀란 건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컨셉화가 정말 많습니다. 플라잉카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국 기업들도 처음에는 올려주지 않기로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R&D 투자를 좀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을 또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촉매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질문 있으시면 혹시 답변을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뭐 타이틀 중에서도 타이틀에 EMBM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거 설명 안 하시고 지나가시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EM은 신흥국, 네, 이머징 마켓, 신흥국, DM은 네, 디벨롭먼트 마켓, 그래서 선진국,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돼요. 이머징하고 디벨롭먼트. 네, 맞습니다. 설명 안 하시니까 내가. 네. 보통 EM 네. 하면 뭐 인바람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네, EM이 신흥국이고요, DM이 선진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강남 강의 그게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중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경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점 한두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중국 관련해서 좀 네.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일본이랑 한참 무역 갈등이 있을 때 스스로 내재화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찌 보면 지난 정권과 지금 정권의 큰 차이는 지난 정권은 굉장히 명확하게 중국과 여러 가지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노선이 명확했고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커질 수 있는 기회들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진출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도태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기술력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유리한 지점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배터리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지금은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들을 선호하는 것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후퇴하는 걸 보이면 미국의 이제 권력에 대한 교체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을 중국에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개발이나 마케팅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옛날에는 뭐 한 세대 정도만 앞서갔으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두 세대, 세 세대, 그러니까 초격차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의 기술이 좀 개발이 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동산에 있는 점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그동안의 수출 구조가 중국의 중간재를 팔아가지고 중국을 베이스로 해서 제3국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공급망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면 중국이 오히려 내수에서의 중간재 생산 기반이 높아지면서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한국의 어떤 인플리케이션이 있겠다는 부분인데 굉장히 내가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게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제품들은 생산하는 기반이 약해지고 중국의 아까 초객사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격은 싸게 하고 가격은 싸면서도 그리고 알리나 태브 같은 기업들이 우리 소비자 시장에 B2C까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로 탄생해가지고 아마 그전 정부보다는 중국하고 조금 거래가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됩니다만 제가 평소에 가진 의문 중에 하나는 중국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면서도 동시에 협업 파트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3국 시장은 사실 공동으로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난 중국 사람들 만날 때 많은 얘기했는데 지금 일본은 굉장히 어느 면에서 성숙돼가서 일본 중국 간에 경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일본의 제도로산에 있는 아시아 센터인가요? 거기하고 해가지고 중국의 해외경제 연구소하고 전략적으로 해서 해외 진출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제진흥원장을 이행한 사람인데 부산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기 우선 외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중국의 이런 기관들하고 이제 중앙정부나 아니면 산하단체나 이런 차원에서 한중 간의 경쟁을 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제3국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연 선생님께서는 한중 간에 공동으로 같이 손을 잡고 아까 지금 실험부로 또 구상하고 있는 아시안 시장이라든지 중남미 아프리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혹시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중국 쪽에 가면은 어떤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산하에서는 한중 간의 협업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국 시장 개척 차원이 아니라 손을 잡고 제3국이나 특히 원산지 효과 같은 거는 우리 한국이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산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한국이 그동안 쌓고 있는 마케팅 파워 이런 걸 활용해서 제3국이 나가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사람들이 같이 한국하고 합쳐가지고 반제품 무역이 가져와서 가공해서 다시 재수출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현지 반응이 어떤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연례에서 질문입니다. 저희 나라를 보면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50대, 60대 이상 분들이 지금 사지만
실제 어떤 대학이라든지 전문들의 어떤 수비 어떤 것들은 전문의들 20대, 30대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하신 소비 시장에 대한 필요들이 부동산에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엔 저희가 중국 시장을 공략할 때 어떤 쪽에 어느 세대에 좀 타겟하는 게 좋을까? 아까 말씀하신 저희 육아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의 약간 영화라든지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죠. 그런 좀 포함해서. 네, 굉장히 좋은 고민을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가 중국이랑 인도 시장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인도가 굉장히 공동 진출하기 좋은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통찰력 있는 말씀 주신 게 실제로 인도 시장에 중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모토쇼 갔을 때도 놀랐던 건 일본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인도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인도도 어딜 가든 일본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인도 여러 가지 제3국에 대한 기회를 일본이 많은 것들을 사전에 포착해서 중국과 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는데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연결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일본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생산 공정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요. 우리는 제조업에서 연계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말씀 주신 그 공급자 우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진출하게 저는 사실 인도 시장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정부가 조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중국 못지않게 복잡한 역사와 이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가 일본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일본은 보통 제2부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대차도 100% 자기 지분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인도 정부랑 좀 우리나라도 관계가 여러 가지 풀리고 또 특히나 중국의 저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들을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인도 시장은 이제 막 소비 시장이 동을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협업 관계들은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은 또 정권이 바뀌면서 한중 관계도 우호적으로 조정될 게 많이 보여서요. 저는 사실 인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국가들도 그랬지만 우리가 갔던 소비 트렌드들을 중국과 인도가 따라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K코처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선두에는 우리나라가 보급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우리나라의 마케팅 파워를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인도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질문이 그러시면 네. 과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완성 제품단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YD가 우리나라도 들어왔지만 인도 시장에 들어갔고요. BYD는 사실 굳이 우리나라랑 협업을 할 필요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고 그 밑에 단에서는 소비재 단에서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재는 사실 우리나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이 마케팅 파워를 가지고 있고 여기랑 연결돼서 중국과 협업할 수 있는 소비재 단의 것들은 화장품도 우리나라 것들이 너무 유명하고요. 그리고 단적인 예지만 젠틀모스터 같은 이러한 선글라스도 글로벌리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서브 브랜드를 같이 코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중국이 조금 더 확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협업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 소비 시장에서 소비재 단으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관련된 질문을 하겠는데요. 화웨이라는 기업은 중국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화웨이는 지금 미국이 제재하는 걸로 예를 들어 엔비디아니 자율주행이 아까 말씀 라센드 칩이니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잘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쪽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때는 어떤 구조가 되면 좋을지 한번 중국하고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까? 사실 반도체 영역은 좀 우리가 또그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영역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그래도 한국과 협업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장비단에서 굉장히 국익에 반하는 전략 자산이 아니라고 하면
호주님 뭐 그쪽은 협업을 해서 오히려 우리의 역할을 더 좁히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사례는 중국 안에 있는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이 오히려 한국의 상장을 좀 고민하시는 기업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협업 관계는 꾸준히 더 지금 정권 들어와서는 강화를 하는 게 우리가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어떤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